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저번 시간에 사회 구조와 일탈행동, 아노미 이론까지 했던 것 같고, 오늘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일탈행동 하면서 이 일탈행동 마무리하고 대단원, 이단원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험 범위 대단원, 이단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 영상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강의 제때 다 듣고 있는 거 맞으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탈 이론도 사회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었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었고, 그 관점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본다면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나뉘고, 미시적 관점은 공통적으로 일단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론에서 일탈 이론을 설명하는 관점은 아노미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두 명의 학자가 아노미 이론을 통해서 일탈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먼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두 번째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론, 교과서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갈등론도 어쨌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갈등론 입장에서 일탈 행동을 해석하면은 그게 갈등론 입장에서 바라본 일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차별 교제 이론, 오늘 배울 거.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냐, 교류가 누구랑 교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탈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 두 번째, 낙인 이론, 부정적인 도장, 낙인을 찍냐 안 찍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일어나고 더 심한 일탈이 일어나고 일탈자가 되고 이런 게 결정이 된다 라는 게 이 일탈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노미 이론도 좀 더 자세하게 복습할 겸 다시 한번 훑고 갈게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먼저 아노미, 얘 무규범이었죠.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일어난다 라는 건데, 이게 아노미다. 그러면 이 무규범 상태는 어떨 때 무규범 상태가 되느냐? 먼저 급격한 사회 변화, 사회 변동이 있을 때 기존의 어떤 지배적 규범이 붕괴되고, 또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붕괴되고, 그리고 신규범, 어떤 새로운 규범이 미정립된 상태. 그러니까 어느 하나 지배적 규범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예 규범이 없거나 규범이 없으면 아예 당연히 지배적 규범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혹은 이중규범, 규범이 두 개야. 두 개면 어느 하나 지금 지배적 규범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개인은 어떤 행동의 지침을 따라야 할지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규범, 규범은 법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이러한 규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를 규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규범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규범이 없다는 것은 규제, 통제 이런 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규범이 없으니까 어떤 사회를 통제하고 규제할 역할을 해주는 애가 없다. 그래서 일탈이 발생한다. 이 규범을 중요시 여기고 그 규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규범을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 규범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급격한 사회 변화. 그러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좋게 보는 건가요? 안 좋게 보는 건가요? 안 좋게 보고 있죠. 이런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 무규범 상태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니까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급격한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은 무규범이 문제였으니까 지배적인 규범을 확립한다.
규범은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배적 규범이 확립되게 되면. 그러면 이 지배적 규범은 어떻게 확립이 되는가? 교육입니다. 교육 혹은 더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사회화. 지배적 규범을 만들고 그 지배적 규범을 교육, 사회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켜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규범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지배적 규범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일탈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이 문화적 목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목표, 어떤 물질적 성공과 같은 그런 문화적 목표와 그러한 문화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수단 혹은 합법적 수단 간의 괴리 및 불일치, 이거를 아노미로 본 거죠. 이러한 아노미, 괴리 및 불일치가 아노미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긴장 상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적 목표, 성공, 그리고 제도적 수단, 그럼 노력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부정 행위 혹은 부정 청탁, 부정 채용 혹은 범죄, 절도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혹은 비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문화적 목표인 성공과 같은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일탈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말하는 이 제도적 수단이 충분치 못해서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 문화적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수단, 합법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다. 누가 충분하지 못할까요? 보통 상류층들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수단이 충분합니다. 근데 하층민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 목표는 성공을 하고 싶다와 같은 문화적 목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수단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비합법적인 수단 통해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제도적 수단이 충분치 못한 건 주로 하층민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의의는 하층민들의 일탈을 설명하기 쉽다.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런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층민들이 저지르는 범죄 이런 것들을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미 이론의 의의는 어쨌든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일탈 행동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런 의의가 있고 한계는 개인적 상호작용이 혹은 개개인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가한다. 이런 측면의 비판도 가능하죠. 미지적 관점의 일탈 이론으로부터. 그리고 이거는 갈등론의 측면에서 비판.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건 맞지만 얘는 기능론이죠. 어쨌든.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요인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말하면 지배, 피지배의 구조를 말하죠.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일탈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 같은 게 그 피지배층한테 불평등하게 제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아노미 이론은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는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의 비판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겸 심화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진도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차별교제 이론, 그리고 낙인 이론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차별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그 일탈행동의 원인은 교제가 일탈행동을 일삼는 집단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교류를 하고 만나게 되면은 일탈행동의 기술을 습득한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탈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일탈행동의 가치, 이런 것을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별교제 이론은 쉽게 말하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일탈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나쁜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뭐 담배 피는 거 안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도 담배 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같이, 야, 청소년이 일탈하는 그 담배 피는 게 뭐가 문제야?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거 어차피 선생님들도 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이건 범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기호식품이잖아. 이런 식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가치를 학습하게 되는 거.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게 차별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행동의 어떤 기술이나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구조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일탈자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일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많이 만날수록, 나쁜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릴수록, 자주 만날수록 그러한 학습하게 될 기회가 많으니까 일탈 행동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일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 규범을 냉소적으로 보는 태도를 통해서 학습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 법이라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되게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야, 법 그런 거 누가 지키냐? 그런 거는 완전 공부만 하는 그냥 샘님들이 지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법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쉽게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 그런 범생이들이나 지키는 거고, 우리 같은 이런 비행 청소년들은 그런 법은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일탈 행동들이. 그리고 이러한 그 차별 규제 이론에서 그 무리들이 일탈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은, 이 사람들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정의보다 법을 어겨도 된다, 이러한 법규법을 냉소적으로 보는 태도를 통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정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일탈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 일탈의 기술이나 가치를 습득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쨌든 학습을 통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 일탈의 기술, 가치를 습득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사회화인 거예요. 그 일탈 집단, 그러한 또래 집단들로부터 일어나는 사회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탈은 비정상적인 사회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또래 집단과 정상적으로 어울렸을 뿐인데, 그 또래 집단이 나쁜 집단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보는 게 이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받는 그런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 라고 말하는 어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 학교에서의 사회화라고 치면은 이것도 사회화지만 일탈자와 어울리면서 또 다른 사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탈의 어떤
기술이나 가치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사회화, 불량한 또래 집단들, 불량한 일탈자 집단들로부터 일어나는 사회화, 그것도 어쨌든 사회화니까요. 그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회화보다 이 일탈자들과 어울려서 습득하게 되는 그런 사회화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화지만 이런 그 일탈자 집단들과 어울리면서 습득하게 되는 그런 사회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이 차별교제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고사성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서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고 일탈 행동의 가치나 기술을 학습하고 나도 일탈자가 된다. 그리고 근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더 검어진다. 나도 검어진다.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검어진다. 나도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께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니셨죠. 그만큼 누구와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차별교제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고사성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교제 이론, 먼저 아노미 이론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차별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은 법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일탈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탈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법 규범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회 규범의 허용관계에서 벗어나는 행위, 법이나 규범을 어기는 행위, 그런 걸 일탈로 규정한 거예요. 아노미 이론도 당연히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미시적 관점의 이론일지라도 이렇게 일탈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러면 이 차별교제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을 알면 대책을 알 수 있죠. 원인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탈을 일삼는 집단과 어울려서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일탈자와 접촉 차단 혹은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이 먼저 1차적인 그런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네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늘린다. 이런 게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죠. 일단 일탈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과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런 집단들과 차단해야 되고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차별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계는 뭘까요? 한계는 먼저 최초의 일탈자를 설명하지 못한다. 혹은 최초의 일탈 집단. 오케이. 차별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 나쁜 집단들과 어울려서 일탈 행동을 일삼게 된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최초의 그 나에게 일탈 행동을 학습시켜준 그 최초의 일탈자들, 맨 처음 나한테 그 일탈 행동을 가르쳐준 그 일탈 집단들은 도대체 왜 일탈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탈 행위자와 장기간 접촉해도 일탈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도 단점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탈자와 일탈 집단들과 교류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일탈자가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그러한 일탈 집단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모두 일탈자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교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탈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의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 차별교제 이론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미시적 관점의 두 번째 이론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서는 먼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먼저 1차적 일탈, 이런 게 있습니다. 1차적 일탈. 이 1차적 일탈은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탈 행동이고 일시적이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탈 행동을 말합니다. 뭐 친구와 싸우기 혹은 지각하기, 뭐 숙제 안 해오기, 이런 것도 규범의 허용 한계에서 벗어난 거니까 어떤 가벼운 일시적인 일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벼운 일탈이 일어났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낙인을 찍는다. 어떤 부정적인 도장을 찍는다. 이 낙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숙제를 안 해왔다. 혹은 지각을 했다면, 야, 너 또 안 해왔어? 너 또 숙제 안 했어? 너 완전 문제야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야. 너 완전 문제야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 혹은 뭐 어떤 전과자가 출소를 했는데 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과자라서 늦으셨군요. 전과자라서 그렇게 불성실하시군요.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낙인이 됩니다. 문제야, 전과자. 이런 식으로 낙인, 부정적인 도장, 혹은 오명, 불명예스러운 이름 이런 것을 규정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합니다. 너 문제야지 하면은 그래 맞아 난 문제야지 난 이제 삐뚤어질 거야 난 이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 가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2차적인 일탈이 생긴다는 겁니다.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이 가볍고 일시적이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탈이라면 이 2차적 일탈은 그게 아니라 낙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일탈 행동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가벼운 게 아니라 조금 더 무거운 일탈이 되겠고요. 그 일탈의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일탈이 바로 2차적 일탈입니다. 이렇게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 주목을 하는 게 낙인 이론입니다. 가벼운 일탈이 일어났을 때 낙인을 찍고 그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서 2차적 일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2차적 일탈입니다. 낙인 이론입니다. 이러한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일탈 행동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일탈 행동 처음 들어갈 때 일탈 행동은 그때 그 장발이랑 미니스커트 그리고 마리화나 얘기하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낙인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이란 같은 장소와 같은 시대에서도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객관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 교제 이론에서는 일탈 행위를 규정짓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객관적 기준이었냐고 하면은 그 규범을 벗어난 것, 규범 혹은 법 위반한 것 그러면 다 일탈로 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낙인 이론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낙인을 찍으니까 누가 그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그 행동을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일탈이 될 수 있다 안 된다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이 없고 상대적이다. 누가 그 행동을 했느냐 문제아가 했느냐 모범생이 했느냐 문제아가 모범생이 지각을 했으면 일탈로 규정하지 않는 반면에 문제아가 지각을 했다. 그러면 너 또 지각했어. 너 문제아니까 또 지각했어. 라는 식으로 일탈로 규정할 수 있다. 행동은 똑같은데 행위는 똑같은데 동일한 행동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행위고 여기는 반응, 인식, 그러니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위는 일탈인데 반응도 일탈이다. 기억. 진짜 일탈 행위를 했고 사람들도 일탈이라고 인식을 했다. 그러면 기억 얘는 진짜 일탈자죠. 진짜 일탈 행위했고 사람들도 일탈로 인식을 했어요. 그럼 진짜 일탈자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행위는 일탈이 아니에요. 일탈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탈로 인식을 했어요. 일탈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일탈이래. 그러면 얘는 오인된 일탈자라고 합니다. 일탈 행동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일탈했다고 생각하는 것. 오인된 일탈자. 진짜 일탈자가 아닌데 일탈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오인된 일탈자고. 이 이름은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탈의 상대성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탈을 실제로 했는데 사람들이 일탈을 안 했다고 인식해요. 감춰져요.
얘는 숨겨진 일탈자, 디귿. 일탈을 진짜 했어. 근데 사람들은 일탈한지 몰라. 일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얘는 숨겨진 일탈자. 마지막. 일탈을 안 했고 사람들도 진짜 안 했다고 인식하는 거. 그러면 그냥 얘는 일탈자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하면은 똑같은 행동, 같은 행동이더라도 누가 했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탈자냐, 일탈자가 아니냐가.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일탈은 상대적으로 규정이 된다. 일탈을 정의하는 일탈을 정의하는 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이란 없고, 일탈은 상대적으로 정의가 내려지는 거다. 상황과 그리고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다. 이러한 일탈의 상대성에 주목을 할 이론이 낙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낙인 이론에 대한 대책과 한계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일탈 행동의 대책.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섣불리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 낙인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한 개인데 잘렸네요. 한 개. 먼저 첫 번째, 모든 걸 그러니까 일탈 행동의 원인이 낙인이잖아요. 낙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일탈 행동을 일삼게 된다.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게 낙인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원인인데, 이러한 설명은 낙인도 없으면 비행도 없다는 식의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낙인 이론에서 말하면 이 살인도 결국엔 낙인에 의한 것이에요. 극단적인 낙인 이론주의자들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얘도 언젠가 어렸을 때 뭐 누가 낙인을 찍어서 선생님이 문제아라고 규정을 해서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야 라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낙인도 없으면 비행도 없다는 식의 지나친 낙인 환원론, 지나친 낙인의 상대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일탈자 혹은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연민을 갖게 된다. 연민의 측면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범들한테도, 연쇄살인마한테도 저 사람도 낙인 때문에 일탈을 발생하게 되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니까 일탈자,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연민의 측면을 갖고 있다. 지나친 상대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다. 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일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 일탈. 그러니까 그 낙인을 찍은 원인이 결국에 이 1차적 일탈에 의한 것인데, 그러한 1차적 일탈에 의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1차적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게 됩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까지 설명 마쳤고요. 그 다음에 갈등 이론에서 분석한 일탈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등 이론, 갈등론. 사회를 어떻게 보는 거죠? 지배층, 그리고 피지배층. 이 지배가 피지배를 억압한다고 보는 게 갈등론이잖아요.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갈등 이론에서 분석한 일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탈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적 모순에 있다. 사회의 모순적 구조 자체에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모순적 구조, 뭐예요? 이거죠.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나눠져 있다. 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니까 이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저항하는 방식이 일탈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 규범, 누가 정해요? 기능론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보지만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배층만이 합의한 규범이죠. 왜?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 규범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법과 같은 사회 규범이 피지배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겠어요? 불리하게 되어 있겠어요? 피지배층에 불리하게
제정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배층은 그런 억압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 일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범죄로 규정되는 기준이 이 피지배층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빈곤층은 어떤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이런 생계형 범죄, 절도, 사기, 폭력, 성매매 등과 같은 생계형 범죄로 많이 내몰리게 되고 일탈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탈 행동은 속성에 의해 정의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지배, 피지배 구조에 의해서 일탈 행동이 야기가 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고, 지배의 범죄는 숨겨지고 저항의 범죄는 낙인되어 드러나는 부도덕성을 지적.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까지 보는 거 낙인 이론이죠. 근데 갈등 이론은 여기서 어떻게 주목하냐? 자, 오인된 일탈자. 그러니까 일탈 안 했는데 사람들은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로 누가 이런 대상에 해당될까요? 주로 하층민이겠죠. 그리고 숨겨진 일탈자. 일탈을 실제로 저질렀는데 일탈을 사람들은 안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일탈을 저지른 것 자체도 모르는 것. 주로 상류층입니다. 법의 허점을 잘 아니까 뭐 탈세를 한다든지 혹은 불법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은 일탈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일탈이라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일탈이 다르게 규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갈등 이론이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배 범죄는 숨겨지고 아까 그 숨겨진 일탈자, 저항의 범죄는 낙인되어 드러난다. 오인된 일탈자, 일탈 안 했는데 사람들은 낙인이 찍혀서 일탈자라고 규정이 된다 라고 보는 그런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낙인 이론이랑 갈등론이랑 좀 헷갈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낙인 이론도 방금 누가 규정을 하냐, 누가 그 낙인을 찍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낙인을 찍는 입장은 아무래도 지배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갈등론의 갈등론의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는 이 낙인 이론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 낙인을 찍는 과정, 일탈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얘는 미시적 관점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갈등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인 거예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갈등론은 과정이 아니라 이런 구조, 불평등한 구조, 이런 모순적인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고 얘는 갈등론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낙인 이론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게 갈등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갈등론은 이 정도의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 갈등 이론이 그 선택지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에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분석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정답일 확률은 떨어집니다. 선택지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다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TMI. 지금까지 배웠던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 그리고 낙인 이론, 그리고 갈등론까지 이 공통적인 한계점이 뭘까요? 모두 다 무슨 이론이죠? 모두 다 사회학 이론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학문들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싶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사회학 이론도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회학 이론은 모두 일탈이 사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노미 이론은 이런 사회 구조 탓이고
갈등 이론도 사회 구조 탓이고, 차별 규제 이론은 나쁜 무리들 탓, 나쁜 무리들이랑 어울려서, 그리고 낙인 이론, 낙인 찍는 거, 낙인 찍는 사람들, 이런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모두 다 사회 탓으로 돌리는데, 개인적 요인에 의한, 모두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에 의한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범죄들, 사이코패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사회학의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는 사회 탓도 아니고 어떤 나쁜 무리랑 어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낙인을 찍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심리학 같은 학문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사회학 이론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진다. 근데 얘는 당연히 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론 설명은 다 끝났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이론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은 그 수능특강 챕터 6이랑 7 풀고 저한테 모르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꽤 혼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서 다음 시간에 올릴 거고요. 수요일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를 미리 저한테 공유, 이거 모르겠어요라고 알려주면은 제가 이것까지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문제들 이것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이거 미리 꼭 풀어보세요. 풀고 듣는 거랑 그냥 안 풀었는데 그냥 제 설명만 듣는 거랑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학습의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미리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